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까지 서울에서 어제 내려와서 이제 아침에 왔는데 왜 왔겠습니까?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은 하나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 신체 검사 결과표에 결핵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핵이 의심됩니다. 종합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 받으십시오. 이 경우하고 에이즈가 의심됩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확실히 검사 받으십시오.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온 겁니다. 아니란 걸 알려드리려고.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쳐줄 생각들을 안 하고요. 가끔씩은 옛날에는 공부 잘했는데 지금은 자기 전공 외에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 예를 들면 외과 의사 수술하시잖아요. 이분들은 감염, 내과 이런 거 잘 모르신다고요, 사실. 그런 분들도 착각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결핵이 에이즈보다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리겠는데 1년에 우리나라에 결핵으로 죽는 사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로 죽는 사람 1년에 100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종합검진했더니 몸에서 결핵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에이즈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왔을 때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더니 진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다. 그럼 치료를 해야죠. 2년 동안 치료했을 때 결핵균이 없어질 확률보다 에이즈 일으키는 바이러스 없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핵을 겁을 안 내고요. 에이즈란 게 사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그까지 되려면 바이러스 들어온 다음에 바이러스 뜨는데 평균 10년 이상 걸립니다. 평균. 그런데 겁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잘못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대평가받는 대표적인 병이 에이즈인데 미국의 수잔 손택이라는 이 전문 기자가 본인이 의사가 아니고 기자인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답답해서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도 돼서 나와 있는데 요지는 질병에 대해서 은유, 비유법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게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을 위한 코로나 백신 이런 제목으로 제가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거 지금 하고 2달 후에 또 지식이 바뀔 텐데 혹시 뉴스 들으시면서 처음에는 안 그렇더니 지금 와서 딴소리 한다 싶은 내용 없습니까? 대표적인 게 무증상 감염입니다. 처음에 2월에 나왔을 때는 증상 없는 사람 감염 안 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불안했는데 지금 넉 달 지났더니 증상 없어도 감염시킨답니다. 거기다가 진단을 했더니 특정 집단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70%가 아직 무증상입니다. 그러면 한 3, 4일 지나서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딱 그 진단 빠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3, 4일 지나도 아무 증상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운이 좋아서 감염자 한 명 찾아냈지 그 사람이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 그냥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 감염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인류 집단 전체로 보면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우리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집단 면역이 생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애 상담 해보셨어요? 연애 상담. 결혼 상담 말고요. 제가 대학생들 연애 상담을 가끔 하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게 연애 상담. 왜냐하면 헤어져라 소리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대학생들도 옛날 우리 때처럼 뭐 똥 차가면 쎄다 논다 이런 소리 하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30년 동안 듣고 있다가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똥 차가면 쎄다 놓으면 뭐하냐 탔더니 평범한 승용차인데 그 소리 하더라고요. 제 아내 말이에요. 연애 상담 제일 재미없고요. 근데 오늘 이 제목도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이 결론이 별로 이렇게 좋은 결론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생 인류가 짧게는 뭐 한 3, 4만 년, 길어봐야 뭐 한 20에서 25만 년 전에 나타나서 지금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생물학자들, 뭐 진화학자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앞으로 25만 년 인류 못 삽니다. 그러면 길어봐야 50만 년 지구에 살다 가는 겁니다. 지구 나이 50억 년 치면 10,000분의 1을 살다 갑니다.
근데 세균은 이거는 35억 년 전에 나타나서 아직도 살고 있고요. 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이 피부에 쭉 붙어 있고 우리 몸 속에도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세균이 여기 남아있다 치면 외계인이 딱 와서 보고는 세균이 사는 세상에 인류가 잠깐 스쳐 지나갔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누가 인류를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염병과 함께한 인류의 역사 이 제목인데 인류가 나오기 전부터 감염병 일으키는 미생물은 지구에 잔뜩 있었고요. 인류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뱃속에는 세균이 잔뜩 살고 있고 또 이 피부에도 잔뜩 있는데 목욕탕 가서 샤워 한번 하고 떼수건으로 쫙 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와서 툴툴 털고 닦고 옷 입으면 그새 다 가서 붙습니다. 이게 감염병 일으키는 미생물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답을 다 내드렸기 때문에 재미없잖아요. 보통 이런 문제 내놓고 이거 뭔지 맞춰보십시오 하면 대부분 분들이 헤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하고 빨리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요령이 바로 이건데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내놨다는 걸 딱 보고 바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무지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혹시라도 다음에 다른 데서 만나면 여기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나네요 이러면 제가 지나간 다음에 어디서 만났지? 내 머리가 나빠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11년 전인데요. 1998년 22년 전에 제가 교수가 됐는데 발령장, 임명장 받으러 총장실에 갔더니 총장님이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수십 명 악수하고 지나간 다음에 직원이 와가지고 교수님들 인터넷이 뭔지 아십니까? 이메일이 뭔지 아십니까? 1998년이 하나로 통신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우리나라에 처음 깐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클릭을 하면 넘어가는 인터넷이 됐고요. 그전에는 이거 클릭을 하면 전화 오는 순간에 다 끊겼습니다. 랜선 깔던 시절에. 그래서 22년 동안에 이제 인터넷이 많이 우리 일상화가 됐죠. 그죠? 인터넷이란 걸 처음 알고 나니까 어느 날 한번 들어가서 예병일하고 이름을 찍어봤죠. 그랬더니 제 얼굴이 나오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오길래 이게 누구야? 하고 해봤더니 SBS 기자로 있다가 조선일보로 옮겨간 예병일이라는 경제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또 재미로 예병일하고 찍어봤더니 그 사람 기사만 잔뜩 나오고 저는 저 구석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이름이 명성이 높아졌냐고 찾아보니까 기자 그만두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니까 이제 본인 업체가 잘 돼야 되니까 글도 막 쓰시고 회원 모집해서 보내고 이러다 보니 이제 저보다 유명해지신 거예요. 딱 10년이 지나서 2008년에 이 네이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병일 교수님이시죠? 저희가 2009년 내년부터 네이버 캐스트란 걸 만드는데 거기에 이 오늘의 과학이란 걸 넣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캐스트가 네이버 들어가서 살짝 밑에 보시면 한 50가지쯤 주제별로 글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의 과학이 들어가는데 요일별로 주제를 다르게 할 테니까 뭐 예를 들면 물리, 천문학, 수학, 사진, 의학, 화학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학에 글을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이버가 글 써달라고 한다. 좋아요. 뭐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 다른 분들 누가 쓰시기로 했죠? 그랬더니 뭐 최재천, 장대희, 이현희, 이정모 뭐 이렇게 부르는데 유명한 분들 쫙 부르더라고. 그럼 이제 저도 끼어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써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3주일에 한 번씩 3명을 미치고 갈 거랍니다. 그래서 3주일에 한 번 별로 부담은 안 크겠다. 근데 의학 누가 쓰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산병원의 김모 교수님하고 접촉 중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아직 결정 안 났죠? 내가 추천할게요. 그래서 당국대 기생충학의 서민 교수하고 서울대 양리학의 서유원 교수님을 추천했어요. 근데 그 서유원 교수님은 사실 일반인들 잘 모르세요. 글 무지 잘 쓰시고 우리나라 뇌연구자의 선구자쯤 되시는데 그 글 잘 쓰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서민, 서유원 이렇게 넣으면 서민 교수가 요새 베란다 쇼 나오고 기생충 이야기 할 때마다 나오는 꽤 이름 있는 사람이고 서유원 교수님은 학자로 아주 뛰어나신데 저도 그 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 글을 썼는데 3주일에 한 번씩 이게 두 번째 글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지금은 내과 전문의가 된 당시 의예과 학생이
네이버 검색 시에 예병일 검색하면 경제노트 쓰시던 분이 메인인데 밀어내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제 미국 유학 시절에 지도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그 미국 교수들 다 그게 꿈이잖아. 다른 나라 제자 키워놨다가 그 제자 있는 나라 가서 폼 잡는 거. 그래서 오셨는데 하필 그분 발표하시는 날 제가 딴 학회 가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말고 그 후배 제자가 또 있으니까 그분 제자 네가 모시고 가라 하고 저는 이제 그 진단검사의학회 발표를 하러 가서 발표를 딱 하고 내려오는데 이 앞에 한 10m 앞에서부터 아주 인상 좋은 여자분이 활짝 웃으면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옆으로 별로 셀 데도 없는데 그래서 최대한 속도를 늦추면서 저 사람이 누굴까? 생김새 보니까 학부형은 아니고 나이가 젊어 보이고요. 옛날에 선본 사람인가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가까이 갔더니 아이고 제가 교수님을 10년 전부터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경제노트 쓰시는 예병일의 부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예병일을 못 만났고 그 제 아내는 만나봤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학부에서 의학 공부했고요. 대학원 가서 생화학 전공으로 입학해서 바이러스를 재료로 분자생물학, 이거 DNA, RNA, 단백질 이런 겁니다. 미국 유학 가서는 전기생리학하고 영국 가서는 의학 역사를 공부했는데 지금은 의학 교육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바뀌었는데 이거를 제가 쓰다 보니까 되게 행복한 거야.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가면서 대접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원래 제가 분자생물학 하다가 미국 유학 가서 전기생리학 한 이유는 선배 교수님이 야 너는 분자생물학하고 나는 전기생리학 하는데 미국 가봐라 둘 다 잘하는 사람 천지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나눠져 있다. 내가 분자생물학을 지금 공부하기에는 늦었으니까 네가 가서 전기생리학을 하고 와라.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전공 바꿔서 전기생리학 하고 왔습니다. 와서 분자생물학 하는 데 가서는 제가 전기생리학 이야기만 하고요. 전기생리학 하는 데 가서는 분자생물학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아이고 저 교수는 아무것도 많네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전공 바꾸면서 사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학 교육학 교수인데 아니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 학교 다닐 때 의학 교육 배워봤다는 사람 없을걸요? 원래 없거든요. 우리 때도 안 배웠고 의학 교육은 학생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수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교육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에 가서 교수들 모아놓고는 교수 생활 10년 동안 잘못 가르쳤죠. 이제부터 새로운 방법을 나한테 배우세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 안 하고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벌써 서론 이야기하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제 완전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제대로 뭐 좀 가르쳐 드리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3이고 동생이 고1일 때 제 집이 고향이 대구입니다. 근데 고3일 때 어느 집이나 그렇지만 형제가 사이 좋은 집이 없잖아. 근데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저쪽에서 동생이 문을 열고 나온 거야. 무시하느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저보고 와 강아지하고 앉아있노? 그런 거예요. 와 강아지하고 앉아있노? 제 옆에는 곰인형이 있었거든요. 이게 강아지냐 곰이지? 그랬더니 누가 너한테 물어봤냐? 곰인형한테 물어봤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아들인데 요때는 귀여웠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다 빠지고 여기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지금은 고1이 됐는데 중1부터 지금까지 4년째 자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해야 될 경우 있잖아. 둘이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뭔가 필요할 때 그때는 종이에 써서 줍니다. 근데 써서 주면서 씩 웃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춘기는 아니고 그냥 사춘기인 척 하면서 대화는 어쨌든 3년 반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얘가 그 작은 아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머리는 꽤 좋아 보이는데 지금 노력은 하도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작은 아빠 이야기를 했더니 막 재밌어 했는데 요만할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띠리링 하니까 창희야 전화기에서 나보다 너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전화 받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저를 보면서 전화에는 신경도 안 써요. 저를 보면서 네 던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화 받아라고 그랬더니 네 던지라니까요. 그러고는 전화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마루를 빙빙빙빙 뛰어서 돕니다. 얘를 데리고 숲을 갔더니 아빠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구워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꿀만두잖아. 그랬더니 아들 말이 이게 왜 꿀만두예요? 꿀만두지. 찐만두, 찔만두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썼어요?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 갔는데 자기 부상 열차를 타고 내려오는 계단에서 이걸 본 겁니다. 아빠 저 표지판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뛰어서 내려가라고 표시된 것 같아요.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찍었죠. 찍어서 제 친구들 있는 그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그 내용을 올렸더니 야 너희 아들 똑똑하다 뭐 어쩌고 그런데 얘는 만사가 다 시비거리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할 두 번째 부분이 이 내용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장군으로 참전한 몽고메리라는 장군이 있는데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메가드는 알죠. 그 몽고메리 장군이 전쟁 끝나고 20년 정도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요게 두 번째 나온 판본입니다. 이게 처음에 나온 거는 이 하드카바도 아니고 반씩 두 권이 나왔는데 저는 하드커버 책은 안 읽거든요. 무거워서.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나왔길래 읽어봤죠. 읽어본 느낌은 아니 몽고메리 장군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작전, 전투 이런 거는 자세히 썼는데 왜 전쟁에서 감염병, 전염병의 영향을 많이 안 썼을까? 에이 나라도 쓰자라고 결심을 했죠. 언제 쓸지 모르고 하여튼 쓰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두 권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감염병 돼 있는데 옛날에 사실 우리 전염병이라 말을 썼었죠. 그죠? 그래서 전염병이 더 익숙한데 의사협회에서는 감염병으로 바꿔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까 그 언유하고 같은데 여러분들 에이즈 그러면 되게 무서워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전염병 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전염병 쓰던 용어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같이 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깊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를 쓰자고 감염병이라고 이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마야 문명인데요. 이 피라밋은 피라밋인데 모양이 이집트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근데 이 피라밋을 제일 많이 만든 문명이 이게 마야 문명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은 마음 먹으면 다 가볼 수 있을 정도로 몇 개 안 되죠. 20개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마야 문명이 남아메리카 지도에서 보면 남미의 중북부 구아테말라 쪽에서 중심지를 두고 유행을 하다가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멕시코 중심의 아즈텍 문명한테 멸망이 돼.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면서 아즈텍 문명이 이제 세력을 더 키워갑니다. 그 아즈텍 문명이 1518에서 20년 사이에 스페인 사람들한테 몰락을 당하죠. 근데 2005년도에 그 EBS에서 이현규라는 PD가 원래는 자연 다큐멘터리 전문으로 하시던 분인데 그 1년간 바이러스에 대한 다큐멘터리 3시간짜리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작업을 하던 중에 저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취재를 같이 가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송국 도와준 게 그때가 처음인데 얼른 생각에 도와주려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듣고 제가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이런 책이 나와서 정혜주란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영규 PD가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즈텍 문명이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의학 역사에서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미국 취재 갔다가 멕시코까지 가서 그거 찍어서 오죠.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알아보려고 이 당시에 책이 나온 정혜주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출판사 통해서 연락처 얻어서 허락받아서 전화해서 박사님 쓰신 책을 보니까 아즈텍 문명 멸망기에 감염병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온다. 그런데 의학 역사에서는 이게 상식처럼 다루는 건데 혹시 아시는 바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걸 전문으로 공부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게 참 관점이 다르면 이렇게 놓치고 지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오늘 이 두 토막인데요. 앞 시간에는 전염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를 했죠. 관점 제시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 받아들이고 싶은 것 정도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윌리엄 맥닐이 쓴 이 책은 나온 지 한 50년 이상 됐습니다. 벌써.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데 이분이 미시기생, 거시기생 이런 용어를 처음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생충 그러면 뱃속에서 살고 있는 거 끄집어내면 그래도 눈에 작게 보이든지 아니면 큰 경우에는 30cm 넘든지 뭐 촌충 이런 거는 3m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학문으로 나올 때 뭐가 길쭉한 게 쭉 나오니까 잘라내버리면 잘라내도 또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보기 힘들어졌죠. 그런 특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부터 기생충이다라고 했는데 이 윌리엄 맥닐이 이야기하기를 그거는 거시기생, 크게 보이는 거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거 이거는 미시기생으로 하자라고 용어를 처음 제안하시기도 했고요. 이제 뭐 독창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좀 많이 받아들였죠. 일단 질문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라톤을 하지 않는 나라. 지금 코로나 유행한 나라가 218개쯤 되던데 너무 작은 나라 빼고요. 이 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했는데 마라톤을 종목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라톤 대회 안 열렸습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자,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죠? 이 소통을 거부하는 걸로 생각하고, 왜냐면 시간이 넉넉하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겠는데, 이 옆에 여기 책 보이시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맞추시면 드리려고 들고 온 건데, 꼭 이런 데 오면 못 맞춰놓고는 쉬는 시간에서 아무거나 한 건 얻어가면 안 될까? 이러시거든요. 절대로 안 드립니다. 예. 여러 번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기원전 5세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는 도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강했는데 그때 전쟁을 한번 크게 친 다음에 역이란 말이 이게 전염병이란 뜻이거든요. 이 코로나 유행하면서 텔레비에 가장 많이 등장하신 분 세 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 이분은 감염내과 환자 치료하시는 분이고요. 가톨릭대 미생물학의 엄중식 교수, 이분은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생태를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 이분이 역학을 하시는데 이게 전염병학, 여기서 나온 말인데 전체 집단을 놓고 병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퍼져가고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걸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이란 게 우리나라의 한문으로 옛날에 역자 써놓고는 전염병, 옮겨다니는 병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역병이 유행을 했는데 전쟁 끝나자마자 유행을 한 거를 당시에 잘 모르고 기록을 남겨놨으니까 지금 다시 보면 이게 뭔지를 확실히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날의 학자들이 가서 기록을 했으면 좀 더 알기가 쉽겠죠. 거기다가 전염병도 점점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타났을 때 인류한테 치명적이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그걸 가지고 전염병이 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감염되자마자 우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감염을 일으킨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 사람이 살아있어야 이게 옆으로 옮겨갈 기회를 잡거든요. 그러면 B형 간염 바이러스 한 번 들어왔다 하면 30년 이상 갑니다. 이거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진화 잘 된 거고요.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진화가 영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분명히 약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무지 치명적이다가 시간 지나면서 약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대표적인 게 신종플루입니다. 1918년 유행했을 때는 작게는 2천만 명, 많게는 3억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한 5천만 명 정도. 근데 2009년에 91년 만에 다시 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74만 명이 진단받았고요. 500만 명이 타메플루 약을 먹었고 죽은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죽던 게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약을 잘 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면역을 옛날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에서 한번 전염병이 유행한 직후에 당시 최고로 강하던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더니 필리피데스라는 이게 이제 표기법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 연합군이 이 디귿자 모양으로 진을 친 다음에 디귿자 이쪽에서 적군이 몰려오니까 앞에 있던 선두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이 디귿자 모양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당연히 질 줄 알고 군사 수도 페르시아가 더 많은데 예상을 뒤엎고 그리스가 이깁니다. 이기니까 장군이 빨리 아테네 가서 전달해라. 그래서 필리피데스가 실컷 뛰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죽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뛰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 그죠? 알 수가 없고 42.195km는 1908년 런던 올림픽 때 여왕이 앉아 있는 위치에서 안 보인다고 저기 있는 걸 여기까지 끌어당긴 이 거리가 42.195km입니다. 근데 전투를 벌인 거죠. 여기가 마라톤 평야인데 페르시아가 졌잖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는 페르시아가 진 걸 기념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1974년에 이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마라톤 경기가 안 열렸습니다. 이란은 마라톤 경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기원전 5세기에 병이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가 투시디데스 또는 투키디데스 이런 역사가가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거를 지금 보기에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학자들 간에 이런 병이겠지 저런 병이겠지 하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증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 후에 이제 수시로 이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한 번씩 들어와서 유행을 하곤 하는데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제일 싫어했던 병 세 가지. 제일 싫어한 거. 이거는 제일 무서운 거하고는 조금 이야기 다릅니다. 제일 싫어한 거. 매독, 한센병, 그다음에 두창. 옛날에 천년두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인데 공통점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몸에 흉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남으니까 되게 싫은 거죠, 그죠? 두창, 천년두, 한센병, 두창, 천년두, 스몰팍스는 저는 계속 이게 두창으로 쓰고 싶은데 일반인들이 천년두라고 해야 더 잘 아시죠. 몸에 빨간색 발진이 막 생기고요. 그게 그냥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매독은 이게 말기까지 가면 몸에 별 이상한 흉터 다 생기고 결국 죽습니다. 매독은 이거는 자연취 안 되고 쭉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한 20, 30년 가면. 길어도요. 그 다음에 한센병은 이 뭐 손가락 떨어져 나고 이러잖아요. 이 세 가지가 흉터를 남기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 한센병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도 이 흔적 남아있고요. 그 벤허 영화에도 한센병 환자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 봐도 한센병이 나오고. 근데 성경책이나 벤허 영화에는 이제 기원 전후의 이야기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야기인데 기록상으로 이집트나 중국, 인도에는 옛날부터 한센병이 있었는데 유럽에는 기원전 4세기가 첫 번째 환자가 나타납니다. 기원전 4세기가 알렉산더가 이쪽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를 침략하고 동쪽으로 가서 지금 서남아시아 이슬람 세력이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경계 지역까지 갔다가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 사이 산맥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기가 말로만 듣던 인도구나. 다음에 와서 점령하자 하고는 돌아가다가 알렉산더가 죽게 되는데 그 당시 기록에 한센병 환자가 처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럽이 기원전 4세기 이전에 환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11에서 13세기 이때 한센병 환자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십자군 전쟁 끝날 때 1200년대, 1300년대에 유럽에서 피크를 이룹니다. 근데 한센병이 이게 치료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으니까 같이 하기 싫은 거죠. 그죠? 같이 하기 싫으니까 마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럼 마을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은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모여서 살았고요.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살 리가 없잖아요. 뭐 기껏해야 농사나 지어서 겨우 연명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같이 가서 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살던 곳에 어쩌다가 의사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병원의 시초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합니다. 의사가 갔으면 이건 병원인 거고 안 갔으면 수용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병원의 시초 이러면 아주 또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요새하고 옛날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비인후과를 배운 이비인후과를 저한테 가르치신 김기령이라는 교수님이 은퇴 후에 쓰신 책인데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병을 찾아내서 얇은 책으로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한센병은 이렇게 많이 성경책에 나온다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닌가 하면 일단 그 당시에 한센병이 이렇게 안 많았고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은 최근에 나온 성경책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문둥병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한센병은 1873년이라고도 하고 71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연도가 가끔 역사책에 틀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발견한 거하고 발표한 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한센이 1871년에
처음 보는 세균을 발견한 다음에 이게 한센병을 일으키는 것 같다. 증명은 못하고요. 같다라고 했고 실제로 니즈라는 사람이 그 후에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센하고 아는 사이인데 한센이 이 세균을 줄 테니까 너가 증명해봐라 해서 니즈가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한센병은 이 세균이 발견돼야 한센병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성경책에서 나병이라고 써놓은 것은 오늘날로 치면 나병도 있고 나병 아닌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섞여 있다 보니 이 새로운 번역한 책에 보면 영어도 그렇고 한글 책도 그렇고 이게 한센병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든지 건선이라든지 이런 다른 피부병이라고 이제 최근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 나온 성경책에 두꺼운 거 펴서 이렇게 펼쳐 보시면 그 옆에 설명에 이거는 진짜 나병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몰랐으니까 아마 그 성경 쓰시던 분들은 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한센병인 줄 알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병이라고 써놓으신 거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질병의 은유를 말씀드렸는데 나병이란 말도 우리나라 나관리협회에서 쓰지 말자고 1993년에 이야기했고요. 한센병이라고 쓰자. 왜냐하면 나병하면 머릿속에 뭐 일제시대 때 저 소록도에 가둬놓은 사람 뭐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의학과 2학년 1984년에 이제 소록도 가자는 모임이 생겨서 한 20여 명, 두 학년에 20여 명이 소록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던 것보다는 훨씬 제가 보기에 괜찮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소록도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이제 다 나아서 나가면. 그 다음에 이게 한센병은 치료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단 이게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새로 생기진 않으니까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 소록도가 그대로 있잖아요. 물론 시설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줄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없애는 건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병인데 옛날에 시체가 까맣게 변한다라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했었죠. 이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 뭐 중세를 멸망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몽고 군들이,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이끄는 이 몽고 군대가 우리나라도 13세기에 침략했지만 그 후에 14세기에 이쪽 인도 위쪽을 포함해서 중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쳐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가만 보니까 사람이 옮기는 것보다 병이 빨리 옮겨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옮기는가 보다 이걸 알았죠. 그럼 환자를 안 만나면 된다. 이거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환자를 안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날 방법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배 타고 왕창 들어오면 옛날 배도 큰 것들은 100명 이상 단위로 타고 다니니까 그러면 항구에다 정박을 안 시켜주고 이 바다에 떠 있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는 40일이 지나서 환자가 안 생기면 들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40일 동안 바다에 띄어놨는데 40일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성경책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 광야를 헤맸다.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40이 아주 많다, 길다 뭐 이런 뜻이라서 그래서 40일 동안 세워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틴어 어원에서 캐런틴이라는 용어가 40을 의미하는 단어로 영어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금력하고 40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스트 유행할 때 이야기인데 1347년에 14세기 1347년에 유럽에 처음으로 패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중앙아시아나 중국 쪽에서는 있었고요. 근데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쓴 걸 우리가 지금 서양의학을 배우다 보니 패스트는 1347년에 처음 나타났다. 그런데 사실 아닌 거죠. 아시아에서는 먼저 있었고요. 이게 왜 생기는지 전혀 대책 없이 그냥 당한 거죠. 당했더니 한 마을이 다 죽기도 하고 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패스트도 이 다른 역사 기록을 보면 이때가 처음은 아니고 옛날에 조금 유행하다가 대유행을 이때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패스트가 1347년 베로나에 처음 나타났고 이게 워낙 무서우니까 그다음부터 전쟁할 때는 패스트 환자라든지 환자의 시체 또는 패스트 환자가 쓰던 물건을 상대편 쪽에다가 던진다든지 뭐 우물에 몰래 가서 빠뜨려 넣는다든지 이게 감염력을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옮기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때도 환자 생기면 막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 막 그랬었죠.